앞으로 짧은 치마 입지 마. 넌 나 아니면 끝이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다 너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이야. 안 받아?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1,072명이에요. 벽에다 몰아놓고 막 날라서 막 까거든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잔혹해지고 아주 노골적인.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 안에 폭력은 없다. 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뉴스에서 접하시고 있는 주제일 텐데요. 내가 데이트 폭력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번 얘기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근데 자막이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 이라고 자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막을 딱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를 넘은 데이트 폭력, 어느 지점이 이상할까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허용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은 있다는 얘기인가? 과연 폭력은 도를 넘는 것과 도를 넘지 않은 폭력이지만 그 정도를 까지 하는 게 존재하는가? 어떤 이 선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제가 이렇게 저녁 먹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데이트 폭력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싸닥들 막 서로 막 때려요. 때리다가 갑자기 막 서로 막 뽀뽀를 해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폭력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다 기억하실 텐데요. 더욱더 잔혹해지고 아주 노골적인, 아마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이었겠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더 많이 우리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데이트 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9,940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고 건수가 있었고요. 신고되지 않은 실제 데이트 폭력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고된 사건 유형 중에서 폭행, 상해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던 작년 그 한 해 동안에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살해당한 여성이 97명이었고요. 살인 미수를 당한, 죽을 뻔했던 여성들이 131명이었습니다. 결국에 1.6일마다 여성 한 명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시점이 되었냐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간관계의 변화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못하고 사회관계망 안에서 더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던 사람들이 더욱더 구조당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이 노출돼서 구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대 당하던 아이들도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노출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았는데, 지금은 그 집을 문을 열기 전까지는 봐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 아동들이 어려워졌던 것처럼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폭력은 더욱더 가중되는데 구조받을 길은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또 나와 상대방이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당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잘 인지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젊은 아이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연령대는 굉장히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걸쳐서 연인관계, 부부관계 안에서의 폭력, 특히 중년들의 연애 안에서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20년까지 약 12년의 시간인데, 이때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1,072명이에요.
그래서 공정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데이트 폭력이 중대범죄로 갈 수 있는 전조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굉장히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뭐 부부끼리 뭐 칼로 물베기 싸움은 연인끼리 뭐 한 대 치고 감정이 격해졌나 보지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 뭐 한번 뭐 이렇게 뽀뽀하면 다 괜찮아져 다 잊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폭력들을 굉장히 폭력이 아닌 것처럼 미화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력에 의한 폭력이 데이트 폭력에서 되게 또 많이 있으니까 퍼센트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경우가 아까의 자료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제가 봤던 자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폭력을 당하는 남편들의 영상 자료였어요. 처음에는 여자를 어떻게 때려 이러면서 당했단 말이죠. 근데 영상 보면요. 조폭 영화가 따로 없어요. 벽에다 몰아놓고 막 날라서 막 까거든요. 엄청난 폭력이에요.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폭력들이 성별이 뒤집어지면은 또 굉장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애들도 그래요.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맞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맞잖아요. 맞은 애한테 아유 맞아서 여자한테 뭐 아프냐? 여자가 때린 게 아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자애가 남자애 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용적인 것들이 있어요. 폭력에도 굉장히 성차별이 있죠. 그리고 폭력의 범주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딱 때리는 것만 또 이렇게 죽이는 것만 데이트 폭력이 아니고 데이트 안에서 성희롱하는 거 있죠.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 그냥 여자애로 안 봐. 이런 식으로 약간 성희롱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데이트 폭력이에요. 근데 옷 참견하는 거 있죠.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집에 다시 갈아입고 와. 너 앞으로 짧은 치마 입지 마. 이런 일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을 얘기할 수는 있죠. 나는 너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면 참 예쁘더라. 그러나 원한다면 입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입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비치는 옷 입지만 시스루 입지만 어떤 남자친구는 만났을 때 숙여보라고 계속 한다는 거야. 숙여봐. 보이나 안 보이나 보기. 안 보여. 그러니까 숙여보라고. 이런 거 자체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폭력. 와 진짜 내가 너처럼 말귀 못 알아듣는 애는 처음 만나. 네가 보니까 뇌가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언어 폭력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위치 추적 어플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막 이런 거.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 사생활 침해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집착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폭력 당하는 거고 사랑의 이름으로 위축 추적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데이트 폭력이에요. 스킨십을 설득하는 거죠. 연인 관계 안에서 원하는 스킨십 수위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나는 아직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한쪽이 계속 설득해요. 야 사랑하면 다 하는 거야. 이런 거 사소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관계 깰래? 막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스킨십에 대해서 진도를 뺄 것을 설득하는 거. 이것도 데이트 성폭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몰카 찍는 거 있죠. 합의된 영상은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영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지워진다고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추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랑이 끝나도 영상은 끝나지 않고 영상은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킹. 맨날 집 앞에서 기다려요. 아니 사람이 연애가 직업이 아닌데 어떻게 맨날 그 앞에 가 있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장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계속 거기 가 있어.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왜 안 받지? 이러고 끊고 딴 거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받아? 계속 이렇게 해서 30번 80번 그래서 부재중 전화 막 108번 이렇게 찍는 사람들 이런 거 이제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SNS에 태그 보고 찾아가는 카레 맛집 인샬라 앞에 와 있어. 이런 거 서프라이즈 아니고 다 데이트 폭력의 범주 안에 여러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때리는 것부터 행동을 규정하는 거, 시간을 규정하는 거. 서로가 남남이잖아요. 그 경계선 굉장히 잘 지키는 게 데이트 폭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폭력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사람이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맞을만 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더 장기화되면 완전 무력화되거든요. 나는 이 상황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나는 이럴만 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 까지 이제 생각이 가서 완전한 인지 왜곡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 안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은요.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스스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주변에서 자극해야 되고 주변에서 끌어내줘야 되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고 도와줘야지. 언뜻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맞고 살아? 아니 왜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해? 그 관계를 끝낼 힘이 점점 없어져요. 피해자들이 했던 그 리뷰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B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인 관계다 보니까 상대를 자꾸만 이해해 주려고 했다. 자기가 맞아서 생긴 멍사진을 자기가 보면서도 이게 많이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자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A씨는 폭력을 행사할 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 외의 시간은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겠지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폭력을 내재화하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피해자 유발론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밤 1시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쳐요.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를 왜 혼자 돌아다니냐고 이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피해자 유발론이에요.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전시회를 하나 했었어요. 어떤 이름의 전시회였냐면요.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어요. 성폭행 피해자 18명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들을 전시했던 전시회고요.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에 입었던 옷들은 다 평범한 옷들이었어요.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에 보통 여느 학생들이 입는 어떤 그러한 다 옷들이었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시선을 뒤집고자 이런 전시회를 했던 거였어요. 결국 강간당하지 않는 법은 강간하지 않는 것. 이라는 말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 유발론적인 사고와 피해자 자신도 폭력을 내재화하면서 당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이렇게 딱 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고리가 끊이지 않을 많은 구조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저는 묵뚝뚝한 남자한테 질린 20대 회사원입니다. 다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을 했고 이상형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만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메시지 답장은 30분 안에 보내고 저녁 10시를 통금 시간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 제 방에서 찍은 인증샷을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니까 걱정된다면서요. 나를 챙겨주는 거란 생각에 한동안 맞춰주다가 회식 때문에 10시 넘어서 동료들과 찍은 인증샷을 보내게 됐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후 남친의 연락과 집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수시로 저 몰래 집 앞을 지키는가 하면 남사친들이랑 어울리기만 해도 난리가 나요.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1~2시간을 끌고 다니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려주고 가버리다. 이건 거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결심했죠. 하지만 남친은 다음 날부터 매일 집에 찾아와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남친의 달라지겠다는 말 한 번 더 믿어도 되겠죠? 오늘 사연의 분은 종합 세트. 이게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상대방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죠. 그리고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아주 과격한 것만 뉴스에 나오죠. 칼로 찔렀다, 트럭으로 밀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폭력의 강도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머리채를 낚아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팍 미는 거 있죠.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끝에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서는 첫 폭력이 나타났을 때 이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면은 다시 폭행이 시작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됨과 동시에 폭력의 강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계속해서 진행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폭행으로 이제 갈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약간 이분이 주신 건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데이트 폭력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심리적으로 계속 조정해 가는 건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언제 행사하게 되냐면 가해자한테 잘 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사랑받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스라이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나는 과연 가스라이팅하고 관계없는 사람인가? 혹시 나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왠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내 의사 결정하고 상관없이 결국엔 여행을 가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관계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원하는 대로 방식이 계속 가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변명하는 거죠. 그 사람 편을 내가 자꾸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중에 얘기하겠죠. 야, 근데 좀 이상하다. 너 너무 이렇게 조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날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 변호인이 돼서 잘못된 행동을 내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제 이런 거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잘못한 거 없나? 자꾸만 점검하는 거야. 아, 잠깐만. 치마는 괜찮고 그다음에 연락 안 한 적 없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만나러 가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알기 전보다 자신이 없어지고요.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살았고만 밝았고 맑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연애한 뒤로 의기소침해지고 그냥 삶이 더 즐기지 못하고 자아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좋은 연애는 마음의 길을 펴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탈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 내가 탈모라서 애인이 없나? 막 이랬는데 내가 누굴 사귀었는데 전혀 그걸 개의치 않고 당신은 머리가 밝은 만큼 마음이 밝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요. 그 전에는 막 자기의 탈모가 막 너무 고민됐던 사람이라도 그 다음부터 자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무심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 아닌가? 자신을 좀 브레이크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볼게요. 이런 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우리가 싸우는 것도 네가 잘못한 거, 기차를 놓친 것도 네가 잘못한 거, 재미가 없는 것도 네가 잘못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너를 감당할 사람이 있겠어? 넌 나 아니면 끝이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네가 왜 무시당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몰아세우는 거죠. 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옷 싫다고 했지. 그 옷 입지 마. 이렇게 통제하는 거.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다 너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는 말이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할 때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 여성 중에서 45%, 남성 중에서 32%가 결국에는 헤어지지 못하고 폭력의 가해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건 대단한 수치죠? 45%, 32%가 폭력 가해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어야 되고 꺼내줬어야 되고 스스로 인지해야 됐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또 다시 폭력적인 가정을 만들어내겠죠. 결국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하셨는데 왜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자와 여자의 약 40% 정도 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냐면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 희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가졌던 희망은 폭력이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폭력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21%, 남자의 48%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굉장히 장기적인 피해자가 이제 되고 마는 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시간이 지나진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의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48.3%가 바로 폭력입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데이트 폭력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거나 사과하고 또 용서해주고 다시 폭행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수레바퀴들이 계속 굴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 폭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리감을 두면서도 사랑을 주는 방식을 배워가는 게 성숙한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정말 사랑의 손길로 만지는 것 외에 서로 간의 터치는 없는 게 원칙인 것. 인간이 인간을 때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데이트 폭력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했을 뿐인데 지난 12년간 1072명의 여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어쩌면 앞에 데이트라는 말을 이제는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은 그냥 폭력이고 폭력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랑 안에 폭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친구가 있거나 내가 당하는 것 같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가 옆에서 많이 구조의 손길을 주셔야 되시고 스스로도 또 용기를 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맞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너는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바람인데요. 바람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드라마에도 요즘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부의 세계, 펜트하우스 2, 그 주축이 다 이제 이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람 하면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좋은 얘기하자.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바람 하면은 논의할 가치가 딱 없다고 생각하면서 탁 덮어버려요. 사춘기 때쯤 이렇게 책 이렇게 착 보셨는데 펼쳤는데 하필 그 부분에 막 뽀뽀하는 씬 이런 거 나오면은 갑자기 탁 덮으시고 옆에 누구 있으면 막 이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알아야 할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덮고 보는, 아우 수고한 것이야 이러면서 덮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래도 바람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죠. 어떤 사이트였냐면 불륜을 알선해주는 사이트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숫자가 66만 7,296명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53개국가 중에서 9위였고요. 인구 대비수로는 17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다 순수 가입자는 아니라는 또 분석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문화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점잖게만 이렇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람에 가까이 가 있는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또 그런 분들 계시죠. 계속해서 바람 피는 상대를 만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 계실 텐데, 또 아니면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바람 피는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꼭 당부의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인간은 이래서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텐데, 이때 또 어떤 분들은 거 봐. 내가 다 이유가 있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면죄부를 혼자 받으셔서 역시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 한 번쯤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람 잘 피는 사람 따로 있을까? 어디까지가 바람일까? 이렇게 바람기 많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바람기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 인간은 땡땡을 느낄 때 바람을 피게 된다. 땡땡 뭘까요? 상상해보세요. 켜라. 자,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피우게 된다. 밑줄 쫙. 바람도 아무나 피는 건 아니거든요. 바람을 피는데 진짜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보통 여러분 그 2집 살림까지는 많이 아시죠? 근데 4집 살림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 바람이라는 걸 피게 되는데, 바람을 피게 되는 인간의 에너지 자원이 뭐냐면 결핍이야. 여기서 결핍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개인의 결핍과 관계의 결핍이죠. 강용 한국심리상담센터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린 시절 부모와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뭐냐면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다 100%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선택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부모님이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교, 자식들끼리 배틀 붙이는 부모님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하셨다거나 이럴 때 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그 외로움들이 사라지지 않고 성인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관계의 표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존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널 것 같아. 아니네. 패스. 이제 널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관계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결핍이 있으면 관계의 결핍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바르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도를 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인 불만족이나 무시당하는 느낌, 평소에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분노, 기분들이 외도의 굉장히 주된 동기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불만족,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거 되게 커플들에게 흔하잖아요. 누구 만나 말해도 몰라. 네가 내 친구 다 알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계의 결핍의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나 어떤 커플들이 보다 더 이제 불륜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분들의 어떤 갈등은 아주 초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금혼식, 은혼식 아시죠? 은혼식은 은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25년 하고, 금혼식은 금과 같이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제 금혼식 하는데, 그러면 결혼 1년 차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결혼 1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지혼이라고 불러요. 지혼의 이 지는 뭐냐면 종이지자예요. 종이처럼 찢어지기 쉬운 관계다. 그래서 우리 신혼 1년 차를 지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혼 1년 차 때 서로가 굉장히 싸웠지만 잘 화해하고 배려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뭔가 이런 부부들은 보통 그 프레임으로 쭉 보통 가게 되고요. 딱 1년 차부터 탁 틀어지고 엇갈리고, 그러다 출산하고 그럼 더 엇갈리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관계도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은 우리가 일단 사연을 읽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엿본 뒤로 머리가 복잡한 30대 주부입니다. 요즘 따라 남편이 휴대폰을 끼고 살길래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들여다봤더니 저도 잘 아는 남편의 직장 동료와 나눈 메시지들이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평소 저한테는 아니 그래 알았어 정도의 메시지만 보내던 남편이었는데요. 그 여자 동료에겐 밥 먹었니? 보고 싶다. 옥상에서 잠깐 볼까? 하며 다정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제가 한동안 모른 척 했는데요. 점점 평소에 없던 야근이 잦아지고요. 주말 약속도 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데이트 같아 설레는 진짜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내밀며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적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며 적반하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신적 외도는 바람이 아니라는 남편의 어이없는 이 말을 저는 믿어야 할까요?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여자는 연인 외의 이성에게 마음만 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42%였고요. 반면에 남자는 육체적 관계만 있어도 바람이다 라고 생각한 게 33%였어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바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점이 굉장히 이제 다른데, 결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람의 기준을 어디도 잡고 있는가가 현실 관계에선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바람에 대한 오해 진실 두 번째인데요. 땡땡땡땡땡도 바람이다. 뭐가 바람일까요? 정신적 외도도 바람이다. 미국의 할리 박사는 정서적 외도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외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 생활에서 쏟아야 될 삶의 에너지를 다른 이성에게 쏟고 있으면 무조건 외도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적 외도보다 정서적 영역이 훨씬 더 관계에서는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대화, 힘들었던 걸 서로 알아주는 대화가 불륜의 문을 탁 열어주고 물꼬를 트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거든요. 근데 불륜인데 불륜도 약간 썸불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아 마음이 좀 있나 보다 이러지만 실제로 아무 일을 벌리지 않아요.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서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좋아한다는 거를 확인하고 따로 시간을 떼서 주말에도 만나고 이러면 이거는 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외도하고 차이는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는 정말 서로가 어떤 관계일까 뭐 이제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로서 말을 잘 통하는 정도까지 되려면 보통 이런 분들은 퇴근하고는 절대 연락 안 해요. 딱 근무 시간에만 업무에 대해서 또 업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정도인 거지 보고 싶다거나 뭐 옥상에서 따로 만나자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내분께서 당당해 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편분 보고 싶으면 외도 아닌가요? 저는 바람은 되게 사람들에게 다 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사가 있다는 게 그 서사를 지지한다거나 서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에 대한 생각이나 고찰을 하다 보니까 서사를 이제 읽게 되는데 저희가 딱 느낄 때 이런 원나잇은 서사가 빠진 바람인데 바람보다 배신에 가까운 거죠. 관계라는 거 내가 연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성적인 배타성을 가지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너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제3의 인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성적인 배타성이 있는 게 이제 기본값인데 이제 그거를 깬 거죠. 상대방은 무조건 배선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은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만나거나 살고 있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관계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땡땡땡땡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성적 쾌락이 바람의 이유는 아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냥 남자들은 다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 단순화가 그런 행동을 인정해주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의 쾌락이 바람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요. 세계적인 부부 상담 전문가인데요.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불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못 받았어. 이 남자는 너무 아버지처럼 따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삶을 찾는 시도가 이제 불륜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섹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나 오래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착화돼 있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불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서야 여자로 비로소 느껴져요. 저는 이 사람 앞에 있으면 제가 진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굉장히 새로운 발견들을 해 나가신단 말이죠. 섹스가 굉장히 단순한 행위 같지만 섹스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굉장한 행위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 건강이 건강한가를 볼 때 얼마나 건강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성관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생각들, 또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쾌락만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계에서 받는 희열감 이런 것들이 다 성관계 안에 포함되는 거죠. 무의식의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과 현실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과 결핍과 원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관계의 모습들이 새로운 대상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도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확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있는데요. 결론은 왜곡된 시도라는 게 이제 문제죠.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입니다.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땡땡땡땡이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위반 행위가 바람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자, 위반한다는 건 굉장히 강렬한 매력이 있죠. 쉽게 말하면 해선 안 될 짓을 할 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묘한 그 희열감, 그 심리적인 특성 하나가 우리가 이 관계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연구가 중에 잭 모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반에 기미가 있는 만남이나 판타지가 종종 자기 확증감 또는 굉장히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빠져들게 되고 그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희열감에서 사람들이 쉽게 손을 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끌림에 장애물을 더한 것이 흥분의 정도다. 끌리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흥분이 더욱더 가중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얘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영암이야. 아주 그냥 내가 오늘부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려고. 그 엄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냅두면 다음 달이면 떨어질 일을 네가 그러고 싸잡고 말리잖아? 진짜로 더 붙는다? 냅두면 헤어질 거를 말리고 막 너넨 절대 안 돼 이러면 이제 혼인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면 안 되는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비두시면 그 관계는 알아서 싸우고 헤어질 일이 되게 많아요. 말려가지고 세기의 사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는 이런 심리도 있다고 하죠. 그 상태를 내가 가졌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한 승리감 그런 것들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요. 외도는 일종의 땡땡땡땡이다. 외도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웬 권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 중 이런 경험자가 많다는 것은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인 반작용이다라고 분석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월 소득이 500만 원에서 699만 원이 되면은 42.3%가 이 높은 소득군일수록 외도를 경험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개인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은 51.6%가 외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남편이 막 계속 늦게 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당신 혹시 바람 펴? 그러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야, 바람은 아무나 피냐? 바람도 돈도 있어야 피는 거야. 그게 되게 우픈 현실인데 조각난 진실 정도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결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다른 방식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서 나 자신이 되는 거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르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결핍의 문제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도전이 있는가에 갈림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만난 지 3년째 됐나? 야, 근데 너 진짜 꾸며도 막 보통 예뻐지지가 않는다? 야, 너 진짜 이거 지금 옷 신경 써서 입은 거 맞지? 야, 우리 엄마가 내가 아깝대. 뭐 먹어? 후식 먹었어? 누구 얘기해? 언제 와? 우리 어디 맛집 가서 갈까? 야, 줄 서야 되는데. 야, 그거 먹어야 되냐? 시켜서 먹자. 우리 어디 뭐 나들이 갈까? 야, 그거 차 막혀가지고 야, 돌아오는데 5시간 걸린다. 야. 너희 혹시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어? 왜 만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 너 친구가 이런 얘기하면 너 친구 욕하지? 나한테 댓글 달아. 귀 열어. 지금부터 연애 명언 들어간다. 안녕, 샤라킴이야. 사실 나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주 폭력적인 상황 이런 거 빼고는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 뭐 헤어져라, 헤어지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너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당장 내가 뜯어 말렸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right now 헤어지는 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은밀하고 신비로운 사랑. 웃기고 있네. 은밀하고 신비롭다. 뭐 듣긴 좋지. 근데 이거 진짜 너네가 만약에 이런 사랑하고 있으면 진짜 잘 생각해보게. 일단 내가 사연을 읽어줄게. 저는 어디 가서 말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요. 저희는 밤에만 만나는 커플이에요. 단둘이 있는 게 좋다는 말에 홀리기도 했고 솔직히 저도 좋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만 만나는 거 정상일까요? 딱 들으니까 어때? 딱 이상하지? 보통은 딱 들었을 때 딱 이상하면 딱 이상한 거야.
근데 보통은 딱 들었을 때 딱 이상한 게 내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너네가 생각하지. 당장 헤어져. 첫 번째,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 사람이 나를 전반적으로 원하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연인이라는 게 보통 희노애락을 같이 하잖아. 좋은 순간도 있고 막 힘든 순간도 있고 막 빡치는 순간도 있고 막 그러다가 재밌는 순간도 있고 에로틱한 순간도 있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애란 말이지. 그런데 연애가 락만 있어. 근데 그것도 육체적인 락만 있어.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보통 너 이렇게 돼야지. 아, 우리 어디 맛집 가서 갈까? 아, 야, 줄 서야 되는데, 야, 그거 먹어야 되냐? 시켜서 먹자. 아, 우리 어디 뭐 나들이 갈까? 야, 차 막혀가지고, 야, 돌아오는데 5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정말 너무 당연한 마음 아니야? 근데 이제 뭔가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다 귀찮아하고, 그냥 가성비 따지고, 막 네 앞에서 계속 발톱 깎고, 막 발톱 날리고, 막 이러면서 오직 밤에만 너를 만나는 사람, 지금 당장 헤어져. 당장 헤어져. 두 번째, 너를 비밀로 만드는 사람. 뭐야, 왜 비밀이야? 네가 왜 비밀이야? 비밀 연애 하는 애들 많지. 나도 비밀 연애 해봤거든.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라, 사람들이.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봤어요 막 이러면서 다 알더라. 어쨌든 비밀 연애라고 규정이 됐어도 좋은 연애는 비밀 연애여도 비밀스럽게 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진짜 절친들한테는 너의 존재를 공개하게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비밀 연애라는 게 유사시에 누군가가 같이 수비를 해줘야지 안전빵이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밀 연애를 해도 너의 존재가 비밀이 되지 않는 건데 너의 존재를 아예 인생에서 흔적조차 잘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뭐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시간대 연락이 잘 안 된다. 이거 누가 봐도 딱 이상하잖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너를 잘 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SNS에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뭐 연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자체가 너무 다 이렇게 비밀인 사람. 그래서 뭐 이유야 굉장히 그럴듯하게 되게 많아.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뭐 취업 전이라 집에서 뭐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해서 이유야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조차 너가 비밀이 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헤어져. 나를 괴롭게 하는 도라이. 장난이라면서 자꾸 꿀밤을 주고 꼬집는데 진짜 아파요. 아프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너 장난도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계속 때려요. 이럴 때 저도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되나요? 나 이런 커플 본 적 있는데. 당장 헤어져. 세 번째, 쥐어박는 사람. 예전에 마트를 갔다 오는데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 2명이서 이제 연애를 하나 봐.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막 뛰더라. 막 이렇게. 뛰는 건 예전이나 요즘이나 이렇게 하나 봐. 이렇게 원래 또 연애라면 서로 이렇게 유치해지니까 이렇게 막 뛰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남자애가 여자애를 막 가속해서 봤더니 갑자기 머리통을 확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가 머리통을 맞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딱 뒤를 돌아가서 남자한테 가더니 후드티를 남자애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후드티로 막 머리를 막 박더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저거를 진짜 너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막 장난으로 쥐어받고 이런 사람도 있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무 귀여워서 그랬대. 너무 귀여워서. 그러면 2번만 귀여웠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 그게 있잖아. 인디안밥 할 때도 처음엔 좋게 시작하잖아. 띠리리리리 이렇게 시작하다가 파바바박 하다가 파바바박 하면 어떻게 머리 묶지. 잠깐만 머리 묶고 하자. 그리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빈정이 상하잖아. 이게 게임에서도 폭력은 빈정이 상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잖아. 이렇게 내 공간이 있는데 좋은 순간에만 이렇게 퍼스널 스페이스 안으로 서로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너를 계속 이렇게 툭 치고 밀고 쥐어받고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치는 거 때리는 거.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의 장난을 치지 않아.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때리는 거 쉽게 보지 마라. 당장 헤어져. 네 번째, 자존감을 박살내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박살내버려야 돼. 만날수록 이렇게 나를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날수록 나를 계속 이렇게 부스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자기가 부스러지는지도 모르면서 부스러지는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인끼리는 많은 걸 주고받잖아. 근데 말을 통해서 진짜 많은 걸 주고받거든. 예를 들어 막 나 새우 못 먹는데 내가 미리 말을 안 했구나. 나 새우 알러지 있어. 나는 뭐 톡이 연락이 잘 안 되면 기분이 어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말로 잘 주고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말로 타격감만 주는 관계가 있어. 야 우리가 지금 만난 지 3년째 됐나? 야 근데 너 진짜 꾸며도 막 보통 예뻐지지가 않는다. 야 너 진짜 이거 지금 옷 신경 써서 입은 거 맞지? 야 근데 왜 이렇게 빈티나지? 야, 너 이거 몰라? 이거를 몰라? 야, 우리 엄마가 내가 아깝대.
자존감을 계속해서 박살내는 사람들은 너의 곁에 오래 머물면 네 친구들이 너한테 반드시 이런 말을 하게 돼 있어. 너 요즘 좀 되게 우울해진 것 같다?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요즘에 뭐 잘 지내는 거 맞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너의 자존을 박살내는 애들은 지금 당장 헤어져. 자, 그 다음에 또 헤어질 유형은 사랑과 착각 사이. 야,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사랑이 헷갈리면 그게 사랑이야? 초딩 때부터 10년간 짝사랑하던 아이와 사귄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처음엔 꿈 같고 너무 행복했는데 이젠 지옥이 따로 없네요. 걔가 바람을 피우다가 3번 걸렸거든요.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제가 너무 사랑한 사람이라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사귄 지 1년 됐는데 3번을 바람을 핀 거야. 그러면은 3.3개월마다 한 번씩 바람을 핀 거네. 10년을 기다렸다가 3.3 그러면 이제 봄 끝날 때쯤 한 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한 번, 이제 겨울에 첫눈 올 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핀 거야. 나는 어떤 사람 정말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바람을 2번 이상 피기 시작하면 당장 헤어진다고 생각해. 한 번은 인간이잖아. 그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난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신할 수 없는 게 더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난 한 번은 다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한 번은. 그런데 만약에 2번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바람을 피는 게 굉장히 행동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 웬만해서 그렇게 바람을 피긴 쉽지 않아. 근데 이거를 너랑 사귀는 동안에 2번 가졌다. 지금 당장 헤어져.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 덴버 대학의 연구팀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커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요약하자면 딱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람 피운 사람은 계속 피운다. 2번째, 배신 당한 사람은 또 당한다. 이거는 약간 너네가 진짜 잘 이해해줘야 될 거는 피해자 유발론하고는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매력적이지 않았으니까 너가 뭔가 바람을 필만하게 여지를 줬잖아. 이래서 바람 핀 거야 라는 피해자 유발론이 아니라 애초에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로 바람을 잘 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너의 취향일 때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이 또 배신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너네 또 여기다 막 댓글 쓰고 언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요. 떠난 놈이 잘못한 거 남아있는 제가 잘못인가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말 그대로 취향 있잖아. 취향. 내가 요즘에 마라탕에 빠져 있거든. 먹을 땐 너무 맛있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너무 좋은데 막 그 다음날 막 너무 고통스럽고 그 마라탕의 잔존감을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서도 며칠이 지나면 마라탕이 또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취향이지. 매운 음식이 주는 애프터가 있잖아. 알지만 그걸 또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취향적인 거래. 취향. 애초에 딱 첫 단추에서 네가 고를 만한 어떤 취향에게 혹시 계속 끌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별별 사람 다 있다. 야 인생도 별의별 일 다 있는데 사랑도 별의별. 너무 피곤해. 야 이건 진짜 약간 찌질한 사연이야. 애인이 찌질하게 자꾸 10,000원, 5,000원 푼돈을 빌려가서 안 갚아요. 이렇게 빌려준 돈이 50만 원이 넘어요. 야, 5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니? 이거 달라고 하면 쪼잔하게 군다고 헤어지자고 하고 더 쪼잔하다. 그냥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당장 헤어져. 5번째, 너를 ATM기로 생각하는 사람. 야, 너 쓸 돈은 없는데 줄 돈이 어딨냐? 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 때 이 돈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했지.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라. 이런 말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정이란 내가 무리 없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을 정말 이 친구가 어려울 때 줄 수 있는 게 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친우정이라고 생각해. 근데 물론 내가 그거를 막 꿔서 준다거나 내 능력이 딱 50만 원 줄 수 있는 건데 500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분간할 수 있잖아. 친구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과 이 친구가 나를 ATM기로 생각하는가 이건 되게 다른 거지. 연인도 이제 마찬가지야. 너를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너의 자산만을 파악하고 너의 그 잔고만을 파악하고 그래서 융통만을 원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 5,000원이든 5만 원이든 금액의 문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니네 아직 못 받은 돈 있지?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는 게 사랑이 아니야. 받는 게 사랑이야. 받아서 그 사람을 각성시켜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계산해 봤는데 53만 4,800원이더라. 이제 갚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진짜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돼.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그래. 그러면은 헤어져야지.
나중에 이제는 너 담보 잡혀갖고 5억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헤어지는 게 가장 적은 손해가 난다. 이 50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5억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꿔준 돈을 꼭 받아내기를 바래. 애인이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간섭이 너무 심해요. 친구 A는 까칠해서 피곤한 것 같다. 친구 B는 자기를 너무 추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친구 C는 걔는 좀 외모가 괜찮아서 그런지 뭔가 애가 콧대 높게 군다. 그래서 자꾸만 제 친구들을 평가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9시가 되면은 영상통화를 하래요. 자기한테. 사랑이냐 우정이냐? 저 너무 머리 아파요. 당장 헤어져 6번째, 내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사람.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요즘에 데이트가 되게 무서워진 거 되게 많잖아. 그럴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 그때 우리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아주 큰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의 모임에 그 사람이 왔을 때 처음 만났지만 되게 잘 맞춰주고 막 어울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친구들 모임 같이 왔는데도 계속 자기 것만 먹어. 계속. 그리고 누가 이렇게 권해주면 괜찮습니다. 저 갑각류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의 평가. 뭐 사람 너무 괜찮았다. 그 사람 좀 약간 내가 볼 때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사람 친구들 만났을 때 친구들이 되게 건실하고 괜찮다. 친구들이 싹 다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대방에 대한 진실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다. 근데 뭐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누구 가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너가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 픽업해준다는 목적으로 계속 와서 바깥에서 기다려. 아니면 계속 톡해. 계속. 뭐 먹어? 후식 먹었어? 누구 얘기해? 언제 와? 20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5분 남았네? 3분 남았네? 2분 남았네? 1분. 나 문 앞에 있어.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통제하는 건 아주 이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에 사랑의 유지는 둘만으로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런 게 이제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너네가 지금 만난 사람도 겨우 만났겠지. 정말 힘든 외로움을 겪다가 너무 힘들게 만났고, 또 헤어지기는 여러 가지로 아깝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말한 유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 건 아마 네 인생의 득보다는 실이 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이왕 연애를 할 거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있어야지. 연애를 하는데 마이너스만 되는 것은 진짜 연애는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을 한 착취다. 그래서 너네가 그 착취를 당하지 않는, 진짜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해준 유형 안에 너의 만남이 들어가 있다면 너는 아주 과감하게 이별을 생각해주면 좋겠어.